미소 짓게 하고 동시에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길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또또과 형은 나를 데리고 다니며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런 형이 있어 좋았다. 나는 노래를 좋아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또또과 형은 노래 부르는 것 말고도 휘파람을 불 줄 알았다. 나는 애써 형을 흉내내어 봤지만 아무리 해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형은 내가 아직 입술을 나팔 모양으로 만들 줄 몰라서 그런 거라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처음엔 조금 이상했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었다. 어릴 적 엄마가 부르던 노래가 생각났다. 엄마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세탁대에서 빨래를 했다.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오랫동안 손을 물에 담가 비누 거품을 많이 낸 다음 옷에 물기를 짜 줄에 널었다. 그리고는 집게로 고정시켰다. 무슨 옷이나 그렇게 차례대로 빨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파울야베르 박사댁의 빨래를 맡아 했던 것이다. 엄마는 키가 크고 날씬한 미인이었다. 피부는 거무스름했고 검은 생머리는 풀어서 늘어뜨리면 허리까지 내려왔다. 무엇보다 엄마는 노래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다. 나는 엄마 곁에서 엄마가 부르던 이 노래를 배웠다. 사공이여 사공이여 야속한 뱃사공이여 당신 때문에 나는 죽을 것만 같다오. 파도가 밀려와 백사장을 뒹굴다 밀려가면 내 사랑 뱃사공도 저 멀리 떠나간다네.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긴다. 또또까 형이 잡아당기는 바람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제재?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노래하고 있었어. 노래? 응. 내가 귀가 먹었나?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형은 속으로 노래하는 법을 몰랐다. 우리는 히우와 상파울루를 잇는 고속도로변에 닿았다. 그 위로는 트럭과 자동차, 자전거가 오가고 있었다. 잘 봐, 제재. 이걸 명심해야 돼. 우선 이쪽을 잘 보고 그 다음엔 저쪽을 잘 봐. 자, 아무것도 없지? 건너자. 우리는 고속도로를 뛰어 건넜다. 무서웠지. 사실은 무서웠지만 나는 머리를 저었다. 한 번 더 같이 해보자. 그 다음엔 너가 제대로 배웠나 보겠어. 우리는 다시 건너왔다. 이제 너 혼자 해봐.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겁낼 것 없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 지금이야. 건너. 나는 단숨에 길을 건넜다. 조금 기다리자 형이 건너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처음 치고는 아주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양쪽을 잘 살폈어야지. 내가 맨날 여기서 신호를 줄 순 없잖아. 이따가 돌아올 때 다시 연습하자. 지금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으니까. 형이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다시 천천히 걸었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또까 형. 왜? 철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에드문드 아저씨가 그러는데 난 조숙해서 곧 철이 들 거래.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기분이 안 들거든. 에드문드 아저씨는 바보야. 너한테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아저씨는 바보 아니야. 만물 박사지. 나도 크면 만물 박사가 되고 시인도 될 거야.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닐래. 나비 넥타이를 메고 사진도 찍을 거고. 왜 하필 나비 넥타이를 매는데? 시인은 나비 넥타이를 매야 돼.
에드문드 아저씨가 잡지에 난 시인들 사진을 보여줬는데 모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 제제, 아저씨가 하는 말은 전부 믿지는 마. 난 계속 에드문드 아저씨 생각을 했다. 형, 어린애들도 퇴직자야? 뭐라고? 에드문드 아저씨는 일도 안 하는데 돈을 받잖아. 일도 안 하는데 시청에서 매달 아저씨한테 돈을 줘. 근데 그게 왜? 애들도 일 안 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자는데 엄마 아빠가 돈을 주잖아. 제제, 퇴직자는 달라. 퇴직자는 에드문드 아저씨처럼 이미 일을 많이 해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느릿느릿 걷는 어른을 말하는 거야. 너 골치 아픈 생각 좀 그만해라. 아저씨한테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아저씨한테 물어봐. 나한텐 그런 거 묻지 말고. 그 조그만 머리로 그렇게 어려운 생각은 좀 그만해. 계속 그러면 너랑 안 놀 거야. 난 기분이 상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당연히 노래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다. 내 속에서 노래하던 작은 새도 멀리 날아가 버렸다. 우리는 걸음을 멈췄다. 또또까 형이 어느 집을 가리켰다. 저 집이야. 맘에 드니? 하얀 벽에 파란 창문이 달린 그저 평범한 집이었다. 문은 모두 잠겨 있어 조용했다. 그런데 왜 이리로 이사하는 건데? 이리로 이사하는 게 더 좋으니까. 울타리 너머로 마주보고 서 있는 망고나무와 따마린두 나무가 보였다. 머리 좋은 너도 집안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눈치 못 챘나 보구나. 아빠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건 너도 알지? 아빠가 스코트필드 씨랑 싸워서 쫓겨난 지가 벌써 6달이 넘었어. 랄라 누나가 공장에 나가고 있는 건 아니? 엄마가 시내에 있는 영국인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모르고 있지? 모두들 이사 올 집에 낼 쇳돈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집은 새가 8달치나 밀려 있어. 넌 너무 어려서 이런 슬픈 일들을 잘 모를 거야. 나도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성당에서 복사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우린 서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또또까 형, 근데 까만 표범이랑 사자 2마리도 이리 데려올 거지? 나는 우리 집 닭을 표범과 사자라고 이름 붙여 부르고 있었다. 당연하지. 닭장 뜯어오는 일을 할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냐? 그러곤 형은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동물원을 뜯어다 여기에 다시 만들어 줄게. 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게 없어지면 동생 루이스를 위해 새로운 놀거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 봐, 제재.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주니? 그러니까 너도 이젠 어떻게 그걸 해내는지 나에게 얘기해줘. 나도 몰라.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누구한테 배웠지? 진짜 배운 적 없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야. 만약에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잔디라 누나 말대로 내가 자는 동안에 내 마음속의 악마가 가르쳐줬을지도 모르지. 또또까 형은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처음엔 자백을 받아내려고 내 머리에 알밤을 먹이기까지 했다. 그래도 난 알 수가 없었다. 혼자서 그런 걸 배우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식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아무 말 하지 못했다. 그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다. 일주일 전쯤이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 일은 진진이 할머니 집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신문을 읽고 있는 에드문드 아저씨 옆에 앉아 있었다. 아저씨. 무슨 일이냐? 아저씨는 노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안경을 코끝에 걸쳐놓고서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읽는 걸 언제 배웠어요? 아마 6살이나 7살쯤이었을 거다. 5살짜리도 배울 수 있나요? 하려면 왜 못하겠느냐마는
아무도 그러고 싶어 하지 않지. 너무 어리니까 말이다. 아저씨는 어떻게 배웠어요?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글자 카드로 배웠다. 기억 더하기 안은 가 하는 식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배워야 하나요? 내가 알기론 그렇지. 진짜요?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것 봐라, 제재.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야 돼. 이제 신문 좀 보자꾸나. 뒤뜰에 가서 구아바 나무 열매가 열렸는지나 보거라. 그러고는 안경을 다시 올리고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실망이에요. 내 한숨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아저씨는 다시 안경을 코끝에 내려놓는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단다. 아저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집에서 여기까지 한참 동안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서 말해봐라. 싫어요. 그냥은 안 할 거예요. 아저씨 연금 받는 날부터 가르쳐 주세요. 내일 모레인데.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들여다보았다. 모레가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지. 그럼 금요일에 시내에서 달빛 하나만 사다 주실래요? 잠깐만, 제재. 달빛이 뭐냐? 영화에 나오는 하얀 말이에요. 길들인 말이죠. 나무 바퀴가 달린 장난감 망아지 말이냐? 아니에요. 나무로 된 말머리에 막대기와 고삐를 단 망아지요. 그걸 다리 사이에 끼고 달릴 수 있어요. 나중에 영화에 나오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아저씨는 계속 웃고 있었다. 알겠다. 그걸 사다 주면 넌 뭘 해줄래? 아주 놀라운 걸 해드릴게요. 뽀뽀 말이냐? 아니요. 그럼 껴안아줄 테냐? 문득 에드문드 아저씨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속의 작은 새가 내게 무언가를 일러주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저씨에 대해 하던 말들이었다. 아저씨는 아내와 5 자녀들과 헤어져서 혼자 살고 있었다. 홀로 사는 데다가 걸음도 아주 느렸다. 아저씨가 천천히 걷는 게 혹시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은 아닐까? 아저씨의 자녀들은 아저씨를 만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탁자를 돌아가 아저씨의 목을 꼭 껴안았다. 아저씨의 희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내 이마를 스쳤다. 읽는 거예요. 제재, 지금 글을 읽겠다고 말하는 거니? 누가 가르쳐 주었니?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아저씨 품을 벗어나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제가 글 읽는 것을 보시려면 금요일에 망아지 꼭 사갖고 오세요. 며칠 후 저녁 때였다. 잔디라 누나가 호롱불을 밝혔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겼기 때문이다. 나는 종이에 그려진 별을 보려고 까치발을 했다. 별 그림 아래에는 집안을 돌봐달라고 비는 기도문이 붙어 있었다. 누나, 저것 좀 읽게 나 좀 올려줘. 장난치지 마, 제재. 누나 지금 바쁘거든. 그러니까 날 좀 올려줘봐. 내가 읽는지 못 읽는지 보면 되잖아. 근데 너 장난이면 혼날 줄 알아? 누나는 나를 안아 문 뒤로 바짝 붙여주었다. 자, 빨리 읽어봐. 한번 보자. 나는 가정의 안녕과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문을 읽었다. 잔디라 누나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누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재, 너 그거 지금 외운 거지? 나 놀리는 거 맞지? 아니야, 나 뭐든지 읽을 수 있어. 배우지 않고 읽는 사람은 없어.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 주셨니? 아니면 진지냐 할머니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 누나가 신문을 가져왔고 나는 그것마저 읽었다.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서 말이다. 그러자 누나는 괴성을 지르며 글로리아 누나를 불렀다. 글로리아 누나는 흥분해서 일라이데를 부르러 갔고 그 바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웃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또또까 형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너 아저씨가 글을 가르쳐주면서 제대로 배우면 망아지를 사주겠다고 하신 거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아저씨한테 물어본다. 물어봐도 돼. 나도 정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형. 알면 정말 형한테 다 이야기했을 거야. 됐어, 이제 가자. 너 두고 봐.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기만 해봐라. 형은 화가 났는지 내 손을 확 잡아당겼다.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잘 됐다, 이 바보. 그렇게 빨리 글을 배웠으니까 이제 2월부터는 아마 학교에 가야 될걸? 이것은 잔디라 누나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면 오전이나마 집안이 잠잠해질 것이고 나도 조금 얌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금요일이 되었다. 아저씨는 망아지를 가지고 왔다. 자, 어디 한번 보자꾸나. 아저씨는 신문을 펼치고 약 광고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 상품은 모든 약국과 동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뒤뜰에 있던 진진이 할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얘가 약국이란 말까지 정확히 읽는데요? 두 분은 내게 다른 읽을 거리를 들이밀었고 나는 모두 읽어냈다. 그러자 할머니는 세상이 뒤바뀔 일이라고 중얼거렸다. 난 망아지를 얻었고 다시 한번 에드문드 아저씨를 껴안아 주었다. 그러자 아저씨는 내 턱을 받쳐들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넌 정말 큰 인물이 될 거다, 요 녀석. 우리 집에서는 형과 누나들이 어린 동생들을 차례로 맡아 보살폈다. 잔디라 누나는 글로리아 누나와 북쪽 지방의 양녀로 간 다른 누나를 돌봐주었다. 또또까 형도 잔디라 누나의 몫이었다. 랄라 누나는 얼마 전까지 나를 돌봐주었다. 누나는 나를 꽤 귀여워했다. 하지만 이젠 영화 배우처럼 나팔바지에 짧은 윗도리를 빼입은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서 내게는 시큰둥해졌다. 내 밑으로 있던 동생 둘은 아주 어렸을 때 죽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알았는데 그 애들은 까무잡잡한 피부와 까만 생머리를 가져 영락없는 삐나제 인디언처럼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여자아이에게는 아라씨, 사내아이에게는 주란디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막내 루이스였다. 루이스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글로리아 누나였고 그 다음이 나였다. 사실 루이스는 아무도 돌볼 필요가 없었다. 너무 예쁘고 착하고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이스를 떼어놓고 밖에 나가 놀고 싶다가도 그 아이가 또박또박 앙증맞게 말을 걸어오면 어찌나 귀여운지 마음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다. 제제 형, 동물원 놀이하자, 응?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그치? 귀엽기도 해라. 말을 어쩜 이렇게 똑 떨어지게 하는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맑게 갠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거짓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가끔 동물원 놀이가 하기 싫을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루이스, 저기 안 보여?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잖아. 하지만 오늘은 동생의 조막손을 잡고 뒤뜰로 모험을 나서기로 했다. 뒤뜰에서는 3가지 놀이를 할 수 있었다. 동물원 놀이, 그리고 줄리뉴 아저씨네 잘 단장된 울타리 가까이에 있는 유럽 놀이. 그런데 왜 유럽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내 마음속의 작은 새도 몰랐다. 유럽 놀이는 아숫가루 바위산의 케이블카 놀이와 같았다.
단추 상자를 가져다 단추에 끈을 꿰면 케이블카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끈을 줄이라고 말했다. 난 줄을 죽과 혼동했다. 아저씨는 발음이 서로 비슷하지만 죽은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아무튼 끈의 한쪽 끝은 울타리에, 그리고 다른 한쪽은 루이스의 손끝에 메고 단추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려보낸다. 단추 케이블카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다. 그 중에서 까만 단추는 내 흑인 친구 비리끼뉴의 케이블카였다. 우리가 케이블카 놀이를 하고 있을 때면 울타리 너머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제제, 너 우리 집 울타리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디메린다 아줌마. 와서 보세요. 그래야지. 동생하고 얌전히 놀아라. 때때로 내 마음속의 악마가 나를 부추길 때는 장난을 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건 없었다. 루이스는 지금 동물원 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낡은 닭장 근처로 갔다. 닭장 속에는 땅을 파고 있는 흰 암탉 2마리와 너무 순해서 우리가 벼슬 만져도 가만히 있는 검은 암탉 1마리가 있었다. 바로 사자와 표범 말이다. 입장권부터 사자. 내 손 꼭 잡아. 사람들이 많아서 길을 잃어버릴지 모른단 말이야.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정말 많다. 그치? 루이스는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내 손을 더욱 꼭 쥐었다. 매표소에서 나는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냈다. 그리고는 호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판매원에게 물었다. 몇 살까지 돈을 안 내도 되나요? 5살까지입니다. 그럼 얼음표 1장 주세요. 나는 입장권 대신 오렌지 나무 잎사귀 2장을 따서 안으로 들어갔다. 자, 루이스, 먼저 예쁜 새들을 보러 가자. 알록달록한 앵무새랑 인꼬 그리고 금강 앵무새를 봐. 여러 가지 색의 깃털로 덮인 저 새가 무지갯빛 금강 앵무새란다. 신기한 듯 루이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제제 형, 이제 뭘 보러 갈 거야? 나는 다시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을 했다. 이제 우린 원숭이를 보러 가자. 에드문드 아저씨가 늘 잔나비라고 부르는 원숭이 말이야. 저 옆에 의자에 글로리아 누나와 랄라 누나가 앉아서 오렌지를 까먹고 있었다. 내가 한 말을 들었을까? 누나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다. 원숭이한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너한테 바나나 껍질을 던질 수도 있어. 루이스는 내 말을 못 알아먹는 것 같았다. 나 빨리 사자 보고 싶어, 형. 그래, 거기로 가자. 우리는 사자우리로 갔다. 그때 동생이 사자들과 함께 있는 검은 표범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무슨 짓이야? 그 검은 표범은 이 동물원에서 가장 사나운 놈이야. 그 녀석은 지난번에 서커스단에서 조련사의 팔을 뜯어먹어서 여기로 보내진 거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루이스는 겁먹은 얼굴로 재빨리 팔을 거둬들였다. 무슨 서커스단에서 온 건데, 형? 전엔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서커스단 이름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 없나? 아, 로젠베르그 서커스단에서 왔어. 형, 그건 빵집 이름 아니야? 이젠 동생도 아는 것이 많아져서 거짓말하기가 점점 힘들었다. 이름만 같은 거야. 우리 이제 간식 먹으러 갈까? 우리는 앉아서 먹는 신용을 했다. 그러는 동안 내 귀는 누나들이 하는 말에 쏠려 있었다. 우리가 저 애한테 배울 점이 있어, 랄라. 저렇게 의젓하게 동생하고 놀아주는 것 좀 봐. 난
글로리아 누나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냈다. 며칠 후 엄마는 새 집을 보러 가자고 의견을 냈다. 또또까 형은 한쪽으로 나를 불러내더니 낮은 소리로 엄포를 놓았다. 우리가 벌써 새 집에 갔다 왔다고 하면 안 돼? 난 꿈에도 그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집 식구 한떼거리가 거리로 나섰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 손을 잡으며 단 1분도 놓지 말라고 엄명했다. 나는 남은 손으로 루이스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사는 언제 가요? 글로리아 누나가 묻자 엄마는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턴 이삿짐을 싸야겠지? 엄마는 피로에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엄마가 몹시 불쌍해 보였다. 엄마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만 했다. 공장에 들어서던 6살 때부터 일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엄마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면 엄마는 쇠붙이를 닦았다. 너무 어려서 혼자 내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소변을 보았다고 한다.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읽는 법을 배운 적도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커서 시인이 되고 만물 박사가 되면 꼭 내 시를 읽어드리겠다고 맹세했다. 상점의 진열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있었다. 진열장 문마다 산타클로스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상점들에는 혼잡한 크리스마스 당일을 피해 미리 카드를 사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여기란다. 엄마가 또또까 형의 도움을 받아 대문에 철사줄을 풀고 문을 열자 형제들이 후다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글로리아 누나는 다 큰 처녀라는 사실도 잊고 내 손을 떨쳐내고 몸을 흔들며 달려들어갔다. 그리고는 망고나무를 껴안았다. 이 망고나무는 내 거야.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또또까 형도 따마린드 나무를 껴안고서 누나와 똑같이 말했다. 나를 위해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난 울상을 지으며 글로리아 누나를 쳐다봤다. 그럼 나는 누나? 빨리 뒤쪽으로 가봐. 나무가 더 있을 거야. 나는 달려가 보았지만 거기엔 수북히 자란 풀과 가시가 많은 늙은 오렌지 나무 몇 그루, 그리고 개울 곁에 있는 조그마한 라임 오렌지 나무 한 그루뿐이었다. 나는 속이 상했다. 누나, 아무것도 없어. 너가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 내가 찾아줄게. 우리는 같이 오렌지 나무들을 살폈다. 저 나무는 어때? 별로야? 아주 멋진 오렌지 나무인데.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시들해서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렇게 못생긴 것보단 차라리 라임 오렌지 나무가 낫겠어. 우리는 라임 오렌지 나무 쪽으로 갔다. 어머나, 참 예쁜 라임 오렌지 나무네. 가시가 하나도 없어. 내가 너라면 다른 나무는 바라지도 않겠다 얘. 그래도 난 커다란 나무가 좋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제제. 이 나무는 아직 어리지만 자라면 아주 멋진 오렌지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너랑 함께 커가는 거지. 그럼 너희들은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잖아?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천사들이 그려진 스코틀랜드 술병이 생각났다. 그때도 랄라 누나는 천사 하나를 골라 이게 나야 하고 말했다. 글로리아 누나도 다른 천사 하나를 골랐고 또또까 형도 다른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건 뒷줄에 날개도 없이 얼굴만 그려진 천사뿐이었다. 왜 나는 늘 꼴찌여야만 할까? 내가 크면 두고 보라고. 아마존 정글을 다 사서 거기 있는 나무들을 다 내 꼴로 만들어버릴 거야. 나는 화가 나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라임 오렌지 나무에 기대어 마음을 가라앉혔다.
글로리아 누나는 웃으며 집을 구경하러 들어갔다. 제제, 그런 화는 금세 풀릴 거야.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두고 봐. 나는 나뭇가지로 땅을 훑었다. 씩씩거림도 잦아들었다. 그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네 누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언제나 자기들 말이 맞다고 하지. 내 말은 틀리고 말이야. 그렇지 않아. 너가 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사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작은 새가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일이었다. 정말 네가 말을 한 거야?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내가 듣고 있잖아. 나무는 그렇게 말하고 나지막이 웃었다. 난 하마터면 비명을 지르며 뒤뜰로 뛰쳐나갈 뻔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나를 묶어놓았다. 입이 없는데 어디로 말해? 나무는 몸 전체로 이야기하지. 잎으로도 이야기하고 가지랑 뿌리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 내게 귀를 대봐.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걸? 난 조금 망설였으나 나무의 크기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귀를 대자 똑똑 하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들었지? 딱 하나만 알려줄 수 있어? 뭐? 다른 사람도 네가 이야기한다는 걸 알아? 아니, 오직 너만 알아. 맹세할 수 있어. 어떤 요정이 말해주었지. 너처럼 작은 꼬마와 친구가 되면 말도 하게 되고 아주 행복해질 거라고 말이야. 나는 너무 신났다. 내가 이사 올 때까지 기다려줘. 아직 일주일도 더 남았는데 혹시 그때 가서 말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잊지 않아. 다시 말하지만 너만을 위한 거야.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한번 시험해 볼래? 내 가지 올라타 봐. 나는 그렇게 했다. 어때? 이제껏 나보다 더 좋은 나무를 타본 적 없지? 너무 좋아. 나는 흡족한 기분이 되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내려왔다. 있잖아, 내가 약속할게. 이사 오기 전에 되도록 자주 와서 너랑 놀아줄 거야. 그런데 이제 그만 가봐야 돼. 다들 벌써 저기 나가고 있거든. 하지만 친구끼리 이런 식으로 헤어지진 않지. 나는 나무를 껴안았고 바로 그때 글로리아 누나가 다가왔다. 잘 있어, 친구. 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야. 내가 뭐라 그랬니? 누나가 말했다. 그래, 맞아, 누나. 이제 누나나 형이 망고나무랑 따마린두 나무랑 바꾸자고 빌어도 절대 안 바꿔줄 거야. 누나는 다정스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고, 이 귀여운 녀석. 누나, 언젠가 누나한테 이 기적 같은 일을 이야기해 줄게. 이야기해도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며칠 전, 친구 비리끼뉴가 나에게 말했다. 내일 8시 방구 카지노 정문에 공장 주인이 장난감을 한 트럭 가지고 와서 나눠준대. 너 갈 거지? 가야지. 루이스를 꼭 데리고 갈래. 근데 나한테도 장난감을 줄까? 물론이지. 너처럼 조그마한 아이에게 안 주면 누구에게 주겠어. 비리끼뉴가 내게 다가섰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직도 매우 작다는 걸 알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이다. 나도 장난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알았어. 난 집으로 돌아와서 글로리아 누나 곁을 맴돌았다. 너 왜 그러니? 누나가 우리 좀 데려다 줘야 되겠어. 장난감을 산더미같이 실은 트럭이 시내에서 온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제제. 난 할 일이 아주 태산같이 많아.
언니 짐 싸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부엌 일도 해야 하고.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사관 생도들도 많이 온대. 누나는 자신이 루디라고 부르는 영화배우 루돌프 발렌티노 사진 모으기뿐만 아니라 사관 생도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버릇이 있었다. 내가 바본 줄 아니? 나가서 놀아, 제제. 하지만 난 나가지 않았다. 누나, 나는 안 가도 괜찮지만 루이스한테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 앤 장난감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어. 제제, 루이스 핑계 대지 마. 정말 가고 싶은 건 너잖아. 누나, 만일 내가 죽으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선물도 못 받고 죽는 거네? 넌 그렇게 일찍 죽지 않는단다. 에드문드 아저씨보다 훨씬 더 오래 살걸.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가 놀아. 하지만 난 나가지 않고 계속 누나 앞을 얼쩡거렸다. 누나가 옷장에 무언가를 가지러 갈 때 흔들의자에 앉아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나가 세탁장에 물을 뜨러 갈 때에도 문지방에 앉아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다. 또 빨랫감을 가지러 방으로 갈 때는 침대에 앉아서 턱을 괴고 가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러자 누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그만해, 제제. 몇 번이나 못 간다고 그랬니?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았다. 누나가 지나가는 창문마다 쫓아다니며 얼굴을 내밀었고, 누나는 집안 먼지를 털고 침대 정리를 하면서 나와 눈길이 마주치기만 하면 그 창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다 결국 집안의 문이란 문은 모두 닫혔다. 나는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나왔다. 비리큐뉴가 말한 그날이 되었다. 빨리 해, 루이스. 글로리아 누나는 빵 사러 갔고 잔디라 누나는 흔들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어. 우리는 서로의 몸을 부대끼며 좁은 골마루로 나갔다. 난 동생의 오줌을 누웠다. 실컷 놓아야 돼. 대낮에 길거리에다 실례할 순 없잖아. 그리고 세탁대로 가서 동생의 얼굴을 씻겼다. 나도 세수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엔 소리 없이 동생의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도 신겼다. 동생이 입은 파란 양복의 단추를 채워주고서 빗을 찾았다. 그런데 동생의 머리는 좀처럼 차분해지지 않았다. 무슨 수를 써야 할 것 같았다. 부엌으로 가서 손끝에 돼지 기름을 약간 묻혀왔다. 그리고 손바닥을 비벼 먼저 냄새를 맡았다. 고약한 냄새는 안 나. 동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빗질을 하니 머리 모양이 아주 예뻐졌다. 수북한 곱슬머리 탈에는 마치 양을 등에 업은 성요한 같아 보였다. 옷 구겨지지 않게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나도 옷 입을 테니까. 나는 바지와 흰 셔츠를 입는 동안에도 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너 정말 예쁘다. 우리 방구시에 너만큼 예쁜 애는 없을 거야. 나는 이듬해 입학할 때까지 아껴 신어야 할 운동화를 신었다. 그러면서 계속 루이스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예쁘게 꾸몄는지 조금 자란 아기 예수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저 앤 틀림없이 많은 선물을 얻을 거야. 장담할 수 있어. 사람들이 저 애를 보기만 한다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글로리아 누나가 막 돌아와서 탁자 위에 빵을 올려놓았다. 빵을 사온 날에는 포장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누나 앞으로 섰다. 글로리아 누나, 얘 정말 이쁘지? 내가 입혀줬어. 누나는 화를 내는 대신 문에 몸을 기대고 위를 쳐다보았다. 머리를 내렸을 때 누나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누나는 무릎을 꿇어 내 머리를 품에 안아주었다. 너도 예뻐, 제제. 맙소사, 어떤 사람들에겐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누나는 슬픔을 가누고 우리의 차림새를 매만져 주었다. 너희들을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했잖아.
정말 데려다 줄 수 없어.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지. 심지어 내 몸치장할 시간도 없다고. 누나는 머그잔을 내어놓고 빵을 잘랐다.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내가 잘 데리고 갈게. 손을 꼭 잡고 잠시도 놓지 않을 거야, 누나. 고속도로를 건널 필요도 없어. 그래도 위험해. 아니야, 난 방향 감각이 있단 말이야. 누나는 슬픔 속에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쳐줬어? 에드문드 아저씨지. 아저씨 말씀이 나보고 방향 감각이 있대. 잔디라 언니한테 한번 이야기해볼까? 그건 시간 낭비야. 잔디라 누나는 그만둬. 남자친구 생각만 하잖아. 이렇게 하자. 우선 아침을 먹고 대문 앞으로 나가는 거야. 만약 아는 사람 중에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게. 우리는 대충 빵을 먹고 대문으로 나갔다.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만 지나갔다.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났다. 우체부 빠이샹 씨가 멀리서 오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글로리아 누나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기꺼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글로리아 누나는 루이스와 내게 키스를 해주고는 목맨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잘 다녀와, 동생들아. 우리는 출발했다. 빠이샹 씨는 우리를 앞서 걷게 했다. 그리고 집집마다 편지를 전해준 뒤 발걸음을 재촉해서 우리들을 따라잡았다. 우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그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얘들아, 나는 매우 바쁘단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내일이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 이제 위험한 길도 없으니까 그쪽으로 쭉 가거라. 그리고는 편지와 종이 뭉치를 겨드랑이에 끼고 급히 가버렸다. 나는 화가 치밀었다. 우릴 데려다 주겠다고 했으면서 어린애들을 길거리에 내버리고 가버리다니. 나는 루이스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동생은 지치기 시작했다.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힘내, 루이스. 거의 다 왔어. 장난감이 많이 있대. 그 말에 루이스는 조금 빨리 걷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처졌다. 내가 안아줄까? 나는 팔을 벌린 동생을 안고 얼마 동안 걸어갔다. 동생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이제 너 혼자 좀 걸어봐. 교회 종이 8시를 알리고 있었다. 어떡하지? 7시 반까지는 갔어야 장난감을 받을 텐데. 하지만 걱정 마. 사람들도 많고 장난감도 남았을 거야. 한 트럭 가득 싣고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다. 아무리 가도 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을 지나서도 초등학교를 거쳐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방구 카지노 거리가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은 나는 듯 빨리 흘러갔다. 결국 우리가 녹초가 되어 도착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장난감을 나눠준 흔적은 있었다. 장난감을 쌌던 포장지들이 구겨진 채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다. 내 가슴은 걱정으로 두근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카지노의 문을 닫고 있는 꽃기뉴 아저씨와 마주쳤다. 아저씨, 벌써 끝났어요? 다 끝났단다, 제제. 너희들 너무 늦게 왔구나. 사람들로 홍수를 이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심지어 내 조카에게 줄 것도 못 건졌지. 내년엔 좀 더 일찍 오도록 해라. 그리고는 문을 마저 닫고 거리로 나섰다.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우린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난 너무나 슬프고 실망스러워서 차라리 죽고만 싶었다. 여기 앉아서 쉬자. 형, 목말라. 로젠베르그 빵집에서 물 한 컵 얻어다 줄게. 한 컵이면
둘이 실컷 마실 수 있을 거야. 그제서야 동생은 모든 비극을 알아챈 듯했다. 입을 불쑥 내밀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 루이스. 너 내 망아지 달빛 알지? 내가 또또까 형한테 부탁해서 그걸 잘 고친 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에게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그러지 마, 루이스. 울지 마. 넌 왕이야. 아빠가 그러시는데 네 이름은 왕의 이름이래. 왕이 길바닥에서 울 수 있어? 더군다나 남들 앞에서. 나는 동생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곱슬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내 가슴은 안쓰러움으로 터질 것 같았다. 왜 이래야만 되지? 어째서 착한 아기 예수는 날 싫어하는 걸까? 외양간의 당나귀와 소들까지도 좋아한다면서 왜 나만 싫어하는 거야? 만약 내게 벌을 주는 거라면 내 동생 루이스에게는 선물을 줘야 되잖아. 루이스는 이렇게 천사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보처럼 눈물을 흘렸다. 형, 울어? 루이스 괜찮아질 거야. 난 너처럼 왕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니까 울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웃음으로 시작했다가 눈물로 끝나네요. 제재가 너무 가여워서 어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재는 자라서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하고 성공적인 작가가 됩니다. 바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작가 말이죠. 저는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